반갑습니다 여러분, 부기팍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연구 프로젝트의 구조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깨닫고 역설적으로도 멀쩡히 다니던 대학원을 때려치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수입니다. 아마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여성이라면 20대 초중반, 남성이라면 20대 중후반에 더 좋은 자리로 취업을 하거나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자 대학원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즉 연구실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겠죠. 여기에 있는 밈처럼 교수님마다 스타일이 워낙 달라서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대학원을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대학원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남깁니다. 그리고 물론 저에게 왜 멀쩡히 다니던 대학원을 과감하게 그만두었냐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셔서 대답드리고자 영상을 남기는 목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멀쩡하게 다니던 대학원을 때려치운 이유에서는 왜 들어갔나,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가, 왜 때려치웠는가로 나눠서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대학원을 고민 중이시거나 궁금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별로 관심 없는 학과에 저는 입학을 했고요. 그러나 어떤 분야든 연구가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학습하거나 상상한 것을 구현하는 것에 흥미가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저녁 직후 들었던 수업에 교수님께서 같이 연구해보지 않겠냐 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꿈꾸던 연구라는 것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 없는 학과 내용들 중에서 그나마 와닿는 학문이었거든요. 그렇게 학부생 2학년 1학기부터 박사과정까지 쭉 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겪었던 대학원 연구실은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었지만 엔지니어링, 기술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직접 학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수인계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7년 반 동안 적지 않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중 6년 정도는 학생 리더 역할을 쭉 해왔습니다. 방장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쉽게도 연구원으로서의 기술적 능력은 동일 기간 동안 연구한 대학원생보다 한참 뒤떨어졌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핑계라면 핑계인데 기술적 연구 프로젝트보다는 정책적 연구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했거든요. 만약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에 취직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해당 연구실에 있는 선배와 교수님께 연구 과제 내용을 설명 듣고 기술적 연구 과제를 많이 하는 연구실에 들어가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연구실에 선배와 교수님이 있어야겠죠? 물론 이 외에도 제가 바래왔던 연구자의 모습, 가슴 뛰는 연구자로서의 대학원생이 아니라 자료 모으기, 현황 분석하기 등 컨설팅 업체에 가까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어쩌면 제가 연구에 대해서 너무 큰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달려오다가 2023년 3월 22일에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는 사건을 겪고 인생관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 박사과정 수료까지만 한다고 약 9개월 전에 말씀드리고 마지막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며 나름대로의 준비라면 준비, 공부라면 공부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주로 독서를 통해서 방법을 찾았는데요. 물론 7년 반 동안의 세월에 섭섭하긴 했지만 기분 나쁘게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을 뿐입니다. 과연 대학원 연구실 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저의 능력과 지능, 리더십, 연구에 실망스럽기만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배운 것과 나오기로 결심한 진짜 이유를 공유 드려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구 프로젝트의 구조를 배웠습니다. 많다면 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주제와 분야가 아주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관련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연속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새로 공부하면서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프로젝트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배경 지식이 없는 프로젝트 내용이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퀄리티는 뽑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대학원을 가실 분들이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대학원에 이미 계신 분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그리고 자신만의 일을 해보고 싶은 분들께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연구 프로젝트의 구조 즉시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연구 프로젝트의 구조는 현황 분석부터 주제 설정, 가설 설정,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실험 및 분석, 검증 및 토론, 결론 및 향후 방향, 참고 문헌, 재현 가능한 구조 만들기까지인데요.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간단하다면 꽤나 간단하죠. 프로젝트의 성패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위와 같이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관련한 업무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면서 후속 프로젝트나 연구에서 활용하기 위한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직접 활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캡처하시거나 메모하셔서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프로젝트 구조의 먼저 첫 번째 과정, 현황 분석입니다. 먼저 기존 사례를 분석하는데요. 국내외 사례를 온라인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아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술 또한 논문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황 파악으로 넘어가서 연구 분야의 현황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동향이나 기술 발전, 정책 동향 등을 파악하는 것이겠죠. 다음은 문제 정의로 넘어가는데요. 그렇다면 해결할 문제점을 명확히 정의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핵심 문제를 도출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주제 설정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연구 주제와 목표를 설정해줍니다. 여기서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를 정해주는데요. 정량적 목표라는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목표, 예를 들어 몇 % 개선을 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정성적 목표 설정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효과를 얻겠다, 이런 방식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연구 주제와 목표는 앞에서 문제 정의와 현황 파악에서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앞 과정도 빼먹지 말고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 도출인데요. 연구의 의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겠죠. 학술적 측면이나 정책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을 도출해줍니다. 그리고 핵심 기대 효과를 제시하는 것이겠죠. 이 부분이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타인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시 앞에 있었던 현황 분석 파트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설 설정인데요. 먼저 내부 현황을 파악합니다. 내부 현황이라는 것은 자원 및 역량을 파악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실 내부나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역량이 어떤지, 또는 기술 및 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재정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 연구 사이즈에 대해서 진짜로 실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실현이 어렵다 그러면 연구의 범위를 다소 좁히거나 하는 방법으로 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음 가설 설정인데요. 가설 설정에는 예상 과정과 기대 결과와 예상 한계 정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정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계획 수립입니다. 계획 수립은 연구 계획과 타임테이블 및 자원 배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연구 계획에서는 연구 디자인을 합니다. 한국말로는 구조를 설계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연구의 목적에 맞는 재료에서 조합을 합니다. 여기서 재료는 현황 파악 부분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이런 기술을 붙일 수 있겠구나,
또는 이런 사람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연구 인력별 역할을 명확히 분배합니다. 이거는 직책이나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분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직 및 인력 구조도를 작성하게 될 건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고 자료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수집 방법 계획을 해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사용할, 저는 이걸 작은 재료라고 표현하는데요. 데이터나 실험 표본, 설문 방법 이런 것들을 계획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증 방법을 계획합니다. 연구 결과를 검증할 방법이 있어야겠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 명확히 설정해 줍니다. 다음은 타임테이블 및 자원 배분인데요. 연구기간별 자원 투입 및 결과물을 작성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추진 일정표를 작성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연구의 전체적인 일정은 이 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역시 꽤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정이 밀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표가 주요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째, 데이터 수집 및 처리입니다. 데이터 수집 파트에서는 여기서는 총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방법 설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워낙 연구의 주제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실험 및 분석입니다. 실험 및 분석은 실험 수행, 결과 통계 처리, 분석 결과 해석, 피드백 및 개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실험 수행 쪽에서는 4번 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증 방법을 적용해 가지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이것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면서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분석 결과 해석 파트에서 해석을 해주고요. 역시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나 차트 등으로 시각화를 하고 요약표를 잘 작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피드백 및 개선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실험 수행 단계로 다시 회귀해서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과 재현성을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수준에 따라서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시제품이 되기 전에 테스트 제품 정도 수준으로 가거나 아니면 결과가 꽤나 좋게 나온다면 직접 제품 단계까지 가기도 합니다. 다음은 검증 및 토론입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검증하겠죠. 그리고 결과를 공유합니다. 여기서는 실험 결과 검증과 결과 공유, 토의 및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실험 결과 검증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험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략하도록 하고요. 결과 공유 파트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연구한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보고서 내용에는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과 주요 결과, 분석 과정, 결론 등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발표가 있겠죠. 발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학회나 세미나, 워크숍에서 참가하도록 합니다. 또는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자료를 업로드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토의와 토론 단계인데요. 토의와 토론은 내부 토론과 외부 토론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무래도 연구를 직접 수행한 사람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연구팀 내에서 결과에 대한 토론과 인사이트를 도출해주고요. 그리고 객관적 시각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자문으로 검토를 하거나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도출해줍니다. 여기서 자문비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8단계에서는 결론 및 향후 방향을 잡아줍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해주고요. 실효성과 한계를 설정해줍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실질적인 역량, 그러니까 파급 효과겠죠.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 내용의 제한사항과 결과의 한계 또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향후 연구 방향에서는 이 연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향후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관련 업무자와 의사결정자, 연구자에게 추가적인 제안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응용 가능성과 활용 방법을 함께 제시해 주는 것도 좋겠죠. 다음 9번째 단계에서는 참고 문헌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인용 문헌 목록을 작성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도표를 추가적으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사라는 것을 작성해 줍니다. 여기서 사사라는 것은 기업이나 기관이나 국가, 개인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샤라웃 해야겠죠? 그런 샤라웃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현 가능한 구조 만들기를 제가 추가했는데요. 요것은 기업과 업무를 할 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 과정과 결과를 정리해주고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 했던 연구 프로젝트가 또 비슷한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고 후속 작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PPT 등으로 알고리즘이나 시각화 자료나 설명 자료를 작성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 파일을 만들었다면 다음 업무자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파일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논문을 쓸 때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멘토가 있다면 5번 데이터 수집과 6번 실험 및 분석 과정을 제외하고 1번 현황 분석, 2번 주제 설정, 3번 가설 설정, 4번 연구 방법 설계, 7번 결과 검증 및 토론, 8번 결론 및 향후 방향이 사실상 모두 진행된 상태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능했던 저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연구 프로젝트는 이 구조만 잘 따라가시면 최소한 완전 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망하지 않는다고 좋은 연구 프로젝트라는 뜻은 아니지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도 모르고 주변에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또는 멘토가 없거나 멘토도 이게 뭔지 모르는 때에 혼란스럽지 않고 빠르고 논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품 개발로 적용해 볼까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클라이밍 양말을 제작할 때 적용한 구조입니다. 먼저 현황 분석으로 국내외 클라이밍 양말 제품들을 조사하면서 디자인, 소재, 기능성 등을 분석하고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면서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 파악으로 클라이밍 양말 시장의 현재 상태를 분석을 했고요. 일단 제 발의 통증을 먼저 줄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양말들을 찾아다녔지만 만족할 만한 양말이 없었기도 했고, 그리고 서울에 출장을 갈 때마다 양말을 신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기존 제품들의 단점과 제 발의 통증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도출했고요. 핵심 문제로 기능성 소재, 엄지 발톱이 찌르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주제 설정인데요. 여기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량적 목표 설정과 정성적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정량적 목표로는 기존 제품보다 50% 발이 덜 아픈 양말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정성적 목표로는 발의 피로감을 줄이고 발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의 중요성이랑 필요성도 도출해 보았습니다. 기존 클라이밍 양말의 성능 향상을 통해서 클라이머의 클라이밍 경험을 개선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클라이밍 퍼포먼스를 향상시킨다는 것이 제 제품의 의의겠죠. 그렇게 해서 가설 설정을 했습니다. 내부 현황 파악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 혼자 진행한 거기 때문에 인력 및 역할로 저와 양말 공장 사장님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및 장비로는 저는 콘텐츠 개발 능력이 있고 연구 능력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양말 사장님께서는 제작 기술과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의 경우에는 제가 그 당시 청년희망 적금을 들고 있어가지고 조금의 여유 자금을 만들 수 있었고요. 시간은 한 6개월 정도로 봤었으나 실제로는 용기가 잘 안 나가지고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가설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을 통해서 논의했고요. 요거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저는 꼭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고성능 소재를 사용해서 클라이밍 양말을 만든다면 양말의 내구성과 운동할 때 편안함이 향상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했고요. 하지만 예상 한계로 어쩌면 나한테만 효과적일 수도 있다. 또한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혼자 모든 것을 테스트한다는 것이 꽤나 리스크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망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4번 계획 수립 단계인데요. 기능성 소재와 디자인 조합을 테스트하면서 최적의 솔루션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나왔을 때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도 계획을 했는데요. 인스타그램의 메시지나 또는 샵의 컴플레인 또는 스마트 스토어의 반응을 수집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검증 방법으로는 클라이머 분들의 반응과 리뷰를 살펴보자 라는 것이 검증 방법으로 잡았고요. 여기서 사실 타임테이블과 자원 배분이 들어갔어야 됐는데요. 첫 의류 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5번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부분에서는 스스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클라이밍하고 테스트를 하고 또 저 스스로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정도는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험 및 분석으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샘플 제품을 실험으로 사용하면서 성능을 테스트하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 제품이 나온 뒤에는 결과를 통계 처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리뷰와 판매량 통계를 살펴보았고 인스타그램 콘텐츠의 인사이트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엑셀로 재고 관리 도구를 만들어서 역시 통계 처리했고요. 다음은 이렇게 수집된 통계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해서 결과를 해석하자면 샘플 테스트를 통해서 효과 및 장점을 해석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판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판매량과 리뷰를 통해서 가설이 제대로 검증이 되는지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피드백 및 개선 파트에서는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개선점을 도출하고 공장 사장님께 피드백을 전달드렸습니다. 다음은 검증 및 토론 파트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실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생산된 제품 중 무작위 샘플로 불량률이나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일관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를 진행하면서 리뷰를 보고 주요 결과와 분석 과정과 결론을 작성하기 시작했고요. 다음은 발표로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에 제품 설명란으로 발표를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통해서 제품 출시를 알려드리고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그 다음 토의와 토론 단계에서는 내부 토론으로서는 클라이머 동료 그리고 또는 스스로와 추가적인 개선점을 논의해보고자 했고요. 그리고 외부 토론으로는 제품 구매자분들을 통한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결론 및 향후 방향 부분에서는 연구 결과 요약으로 이 주요 판매 결과를 요약하고 가설 검증 결과를 만들어 보고자 했고요. 실효성 및 한계 부분에서는 몇 가지 부정적인 리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 파트에서는 사이즈별 생산량 같이 재생산을 할 때 수량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몇 가지 부정적 리뷰를 통해서 제품 개선 사항을 공장 사장님께 전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 진행 방향을 수립해야겠죠. 이제 내구성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 사이즈 다각화와 색상 다각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 단계에서는 사실 국내에 이런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워낙 적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현 가능한 구조 만들기 파트인데 어떻게 보면 블로그 글이나 이렇게 여러분께 콘텐츠를 공유 드리는 부분을 핵심 과정 및 결과 정리, 업무 프로세스 구축, 그리고 인수인계 파일 만들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제 제품 개발 및 판매에 연구 프로젝트 구조를 적용했는데요. 지금 전달드리는 콘텐츠까지 연구 프로젝트 구조에서 재현 가능한 구조 만들기에 업무 프로세스 구축과 인수인계 파일 만들기라고 볼 수 있겠죠. 박사과정을 졸업하지는 못하고 수료한 상태로 나왔지만 제가 대학원 연구실에서 배운 것들 중 가장 큰 건 이 구조를 부딪히고 깨지면서 습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런 연구 프로젝트 구조도 잘 배웠는데 7년 반이 넘도록 왜 멀쩡히 다니던 대학원 연구실을 심지어 박사과정을 때려치웠을까요? 제가 세운 가설 때문입니다. 저는 나름 괜찮은 산업 분야에 있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대학원 생활도 할만했고 연구도 잘은 못했지만 그럭저럭 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박사 논문을 쓰지 않고 졸업이 아닌
수료로 과감하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3년 3월 22일 인생관이 바뀌는 사건을 겪고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책이 잘 안 읽혔습니다. 그러다가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어라. 그리고 무엇이든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 라는 글귀를 보고 현황 분석으로 책이 잘 안 읽힌다. 독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 있다. 주제 설정으로 책을 읽을 때 속독과 습득을 잘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가설 설정으로 책을 잘 읽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으면 책이 잘 읽힐 것이다. 그리고 연구 방법 설계로 책 읽는 방법에 대한 것을 우선해서 적용해보고 효과가 있는 것만 사용한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으로 책 읽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자. 다음으로 실험 및 분석으로 원래 있던 책으로 돌아가서 검증한다. 정도로 접근하니까 결과 검증 및 토론으로 책에서 나온 방법대로 하니까 진짜 잘 읽혔는가,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잡아낼 수 있었고, 결론 및 향후 방향으로 실제로 잘 읽혔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채택해 책을 읽을 때 활용한다. 정도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읽히는 겁니다. 진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도출한 책 읽기 방법은 지난 컨텐츠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도 잘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면 더 잘 될까라는 생각으로 현황 분석으로 나는 SNS 잘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주제 설정으로 내가 운영하는 클라이밍 인스타그램을 잘하고 싶다. 가설 설정으로 인스타그램 잘하는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면 실제로 잘 될 것이다. 연구 방법 설계로 유튜브에서 찾은 것을 하나씩 실험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아주 멍청하지만 유튜브에 인스타그램 잘하는 방법이라고 그대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수집으로는 찾은 내용을 적용한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서 결과물,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인사이트가 있겠죠? 요거를 본다로 잡았고요. 그 다음 실험 및 분석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결과를 분석해보자 정도로 잡았습니다. 역시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게 웬걸? 결과 검증 및 토론으로 유튜브에 나온 방법대로 하니까 진짜 잘 되었는가?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정도 잡으니까 결론 및 향후 방향으로 실제로 작동했지만 사실 운이 따른 부분도 크다. 초심을 잃지 말고 알고리즘 현황을 추적해서 콘텐츠를 지속해서 만들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클라이밍이라는 분야에서 저의 영향력이 생겼고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클라이밍 양말이라는 첫 제품도 나름대로 괜찮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22일 이후에 성공에 관심이 많아졌고 이제는 현황 분석으로 성공 관련 도서, 부자들의 정보,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제 설정으로 자본주의에서 성공, 즉 부자가 되고 싶다 겠죠. 그리고 가설 설정으로 성공 관련 도서, 부자들의 정보, 네트워크를 나에게 적용하면 성공할 것이다 로 잡았고요. 그 다음 연구 방법 설계로 성공 관련 도서들을 읽어서 논문 형식으로 정리해 나가며 적용한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 성공할 사람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생각한 가설을 무한정으로 시도한다. 어떻게 보면 이 시도한 결과물들이 이 채널에 지속적으로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으로는 하나씩 적용하고 적용한 결과를 자산으로 평가한다. 그 다음 실험 및 분석, 결과 검증 및 토론, 결론 및 향후 방향 부분에서는 사실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이었던 저의 시각에서는 자본주의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정보에는 대학원과 연구원으로서의 루트가 비교적 적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구조를 알고 있는데 연구 프로젝트에만 국한돼서 사용하고 제 삶에, 제 삶 자체에 적용하지 않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년 반 동안 스스로를 완전히 갈아 넣었던 대학원을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성공에는 시간, 자원과 순서, 그리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설정한 가설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제가 생각한 성공의 순서와 단계는 인생 목표 정하는 방법 콘텐츠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제가 실제로 해보고 효과가 있었던 내용을 이 채널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클라이밍 인스타그램에 효과가 있었던 영상 편집 방법, 인간관계가 힘들었던 제가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실험하고 검증된 인간관계 전략들, 그리고 메타인지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분석하고 교차 검증한 성공론, 실제로 해본 재능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잘생기거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스스로를 알리는 방법, 그리고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을 넘어서 앞으로 공부하고 실험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원에서 배운 연구 프로젝트의 구조와 대학원을 나온 이유에 대해서 공유드려 보았는데요. 연구 프로젝트의 구조는 1번 현황 분석부터 2번 주제 설정, 3번 가설 설정, 4번 연구 설계, 5번 데이터 수집, 6번 실험 및 분석, 7번 검증 및 토론, 8번 결론 및 향후 방향, 9번 참고 문헌,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현 가능한 구조 만들기는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대학원생이라면 프로젝트 진행에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삶에 문제가 발생한 분은 문제 해결에 이 구조를 도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사업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부기팍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